감사합니다. 들어보니까 조금 우리가 그 해양 바다 이제 관련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경영학적인 그런 예, 협상의 기술을 많이 예, 이제 가르쳐 주셨고, 이걸 이제 우리 그 바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조금 이제 예, 높으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좀 이렇게 잘 매치를 좀 시켜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이 남는 게 특히 이제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예, 입력하면은 그게 그 A가 2, B가 뭐 3이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플러스 되고 그게 또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불화하게 되면은 그게 그 기본보다 더 적어진다는 그런 아주 예,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셔서 아주 기억에 탁 이렇게 남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글로벌화돼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표준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예, 하셨는데, 그것도 예, 예,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협상과 관련되는 그 이론도 쭉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우리가 우리 학생서부터 해서 지금 이제 그 이제 최고 경영자까지 계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그 이제 지금부터 좀 이제 토론을 좀 하고요. 그 아까 어떻게 권오인 대표님하고 이제 전영우 교수님하고 안광은 사장님하고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시면요. 좀 따로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권호인 대표님, 뭐 전용우 교수님, 안광은 우리 대표님 다 지금 들어와 계신데, 좀 관련되는 말씀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안광은 대표님은 뭐 최고 경영자로 계시니까 협상을 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예, 협상과 관련된 경험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권호인 대표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 우리 전영우 예, 교수님은 뭐 교수로 쭉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된 아마 바다 관련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안광은 대표님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안 대표님 계세요? 예, 안광원입니다. 예, 오늘 김영준 교수님 강의를 정말 잘 들었고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 목소리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야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조금 안 좋은 일이 또 갑자기 발생돼서 왔다 갔다 해서 다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3분의 2는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각 나라에 저는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외 출장을 1년에 200일에서 230일 정도를 다녔고 전 세계 한 110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흔히 어디 가서 소개를 할 때 제가 우리 전 세계에서 안 가본 데는 달나라하고 남구하고 북구 섬밖에 안 가봤는데 다음에 꼭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협상은 직장생활 올해 한 38년 정도 뭐 공직생활까지 포함해서 이제 38년 정도 했던 그런 과정 중에서 90%가 이 협상을 해 왔었는데요. 또 이렇게 저는 영업을 수십 년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았고 또 최근에는 대기업 세계 최고 기업들 M&A 관련된 내용 했고 또 뭐 해외 관련된 각 기업들을 해외에서 각각 인수를 할 때 컨설팅 쪽에서 이렇게 자문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했던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일 전에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특강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이제 자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좋은 조선해운 물류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조선 쪽에 많이 근무를 해왔는데 실제는 제가 한 일은 조선 60%, 해운 30%, 물류
뭐 C%. 근데 해운 물류는 음. 거의 같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해보다 보니까 예. 사실 조선 해운 물류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가야 되고 예. 지금 중국이 굉장히 무시를 못할 만큼 급속도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조선 기술을 배워서 한국이 이렇게 커진 거가 20년 이상 걸렸는데 예. 1970년도에 처음에 뭐 가와사키 조선소, 뭐 이마바리 조선소 여기서부터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답게 시작한 게가 80년도 후반, 90년도 중반 때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뭐 못 따라오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20몇 년 동안 했던 걸 얘들은 한 10년도 못 되게 다 따라오고 있는 상황. 예. 어제도 세계 최대 해운 회사인 머스크의 구매 총괄 책임자, 기술 총괄 책임자하고 미팅을 했었어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세계 최초로 하는 뭐 메탄올 선박 때문에 했는데 일본하고 중국 같이 소주 먹다가 일본하고 이게 제가 이제 아까 협상 전략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누구하고 얘기할 때 항상 협상에 대해 협상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되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 마음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속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맞습니다.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전략적으로 맞아요. 많이 쓰는데요. 예. 예. 그래서 술 먹고 엉뚱한 소리하다 갑자기 하나씩 툭툭 던져가지고 이제 끌어다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자기는 이제 MSC가 일본에도 배도 좋고 중국에도 좋고 이제 한국에도 많이 짓는데 네. 중국이 못하는 것도 되게 많지만 상당히 잘하는 것도 많다. 특히 조선 해운 물류가 하나 이루어지고 정부하고 기업하고 해운선사하고 이 선주사하고 이제 화주 뭐 이렇게 문용사 또 조선소 이게 거의 물론 공산당이긴 하지만 사회주의긴 하지만 굉장히 협업 상태가 굉장히 강하다. 예. 이래서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는 거고 다 밖에서는 뭐 중국이 언제 따라하냐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곧 따라간다. 뭐 예.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못한다고 했다 오늘 갑자기 한다. 그래서 실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사고 치는 예.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일본은 자기 고집을 아직까지도 내가 세계 최고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 일본이 그 자만심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지금은 조선이 다 망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MSC가 이제 앞으로는 그럼 니네는 일본한테 발주 주냐 하니까 일본 발주 이렇게 한 번쯤은 이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를 봤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조선하고 물론 제가 조선소에 근무하니까 또 조선소의 최고 경영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꼭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세 가지 다 해본 경험에서는 반드시 조선과 해운과 물류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조선이나 해운 산업이 과연 얼마큼 갈 수 있을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가고자 하는 뜻이 딱 정해지면 어떤 형태로는 자기가 선도적으로 초격차가 아니라 정말 초초격차로 갈 만큼 그렇게 뛰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쪽이고 정부나 각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인도나 베트남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인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가 인도와 베트남을 많이 다녔습니다. 협상을 많이 했고 지금 인도 베트남에는 지금 저희가 비나신 조선소를 10년 전에 수리조선소 하다가 지금 완전히 신조어하는데 지금은 우리 미포천의 경쟁력보다 비나신 조선소의 경쟁력이 훨씬 15%에서 20%가 더 높습니다. 품질도 거의 완벽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수주를 하면 미포에서 울산에서 건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점점 더 베트남 쪽하고 저희가 최근에 조선소를 추가로 또 인수하는 베트남 쪽에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 못 따라오지만 작은 쪽하고 이런 쪽에서 기술전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인도의 가장 강점은
전 세계 해운 선사의 인력의 60%에서 70%가 인도 출신이고 굉장히 기업에서 인정받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다. 많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걔들이 만약에 이제 MSC나 이런 쪽 CMA, CGM처럼 다 그쪽에 있는 전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움직였다 하면 제가 MSC 인도의 정부 SCM인가요? 그쪽하고 몇 년 동안 선박도 많이 건조 있고 같이 협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특유의 사항들을 봤을 때 인도도 무시 못할 사항이고 거기가 인구가 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거의 중국을 따라갈 만큼 그렇게 큰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앞으로 무시 못할 쪽이고 인도에 저희도 이제 뭐 건설 장비나 이런 조선이나 이런 쪽에 같이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쪽에 기술 수준이나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갈 것으로 이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직접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산학협 뭐 정부 또 자금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게 저희가 새로운 기술 선박 해운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정책 개발을 지금 산학연 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예. 보면 거의 500에서 한 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같이 협업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2차 방정식의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는 현재는 각각의 특성이 너무 강해서 예. 쉽지는 않고 쉽지는 아직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컨퍼런스나 이를 통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협상 전략의 부분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여러 가지 굉장히 경험이 많이 있으셔서 아까 이제 김인영 교수님이 경영 전략을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실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고 실제 작은 협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로 하면 되지만 정말 빅딜이라든지 큰 부분, 큰 리스크가 있었을 때 협상 전략은 정말 피말리는 전략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셨던 그런 히스토리컬한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 저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의 17권 최근에 플러스 더 나와서 21권을 4번 정도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옛날에 그리스에서 선박하고 여러 가지를 협상을 하다가 화주한테 선주한테 굉장히 큰 조크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네가 몇천억짜리 나한테 계약을 하러 오면서 야, 너 그리스의 역사를 얼마큼 아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먹고 예. 그래서 예. 저는 요즘에 그 뭐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 그 해양대학교 인문학 최고위 과정에도 들어가서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이 중요해요.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 공대생들이나 공놀이 우리가 말하는 이 공대생들이나 이런 그 이공계 출신들이 제일 약한 게 어떤 인문학적인 거하고 문학적인 거하고 역사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약한데 예. 정말 큰 일을 해야 하고 최고 경영자를 해야 한다면 물론 전략적인 기술은 당연히 전문학적인 기술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거의 전문가 수준급의 어떤 그 학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따로 해야 저는 됩니다. 이제 강력히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뭐 나중에 언제 또 제가 뭐 시간이 좀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 안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럼 권호인
대표님 이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아주 그 포괄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한학연금급의 그 현대판이 머스크입니다. 네. 머스크는 덴마크죠. 덴마크는 왕정 국가입니다. 네. 이게 나라가 크지 않고요. 근데 그 과거 버전이 네덜란드입니다. 17세기에. 네. 네덜란드도 왕정 국가죠. 그때에 400년 전에 이미 그런 거를 실현을 했죠. 네덜란드는 풍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네덜란드 제조한 선박이 전체 선박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는데 그 선박의 특징이 성능이 좋고 가격이 여타 국가의 그 성가에 비해서 30%가 저렴했답니다. 그 저렴한 그 가장 큰 원인이 동력을 풍차에서 얻어서 배를 네. 싸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국가는 과거서부터 이런 체제가 잘 연계가 돼 있고 네. 뭐 조선 해운 물류가 다 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게 한국은 선주 국가를 지향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왜냐 그러면 화주 국가가 되기에는 카고 보림이 적고 또 경쟁하기 어렵죠. 그런데 조선소가 있고 우수한 선원이 있고 해운 회사가 있기 때문에 선주 국가를 지향을 하면은 미래에도 굉장히 유리할 거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그 해운 관련한 엇박자가 정책에서도 그 제도 나오고 있죠. 사실은 네. 그 여기에 산학연금급의 수요자는 고객입니다. 네. 그 고객은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결국은 해운의 그 제도상의 엇박자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해운회사 또는 조선회사가 피해를 보게 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객이 국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만일에 한국의 해운선사나 조선사가 그러한 역차별을 받게 돼서 경쟁력이 떨어지면은 해외로 많이 못 나가는 거죠. 국가적으로. 네. 그래서 산학연금급을 더 확장한 형태를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보고 있으면서 네.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권호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조선해운 물류를 함께 키우자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그 힘들 만큼 많이 나서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 MSC 말씀하셨는데 MSC는 덴마크나 유럽의 중심은 고객이 산학연을 움직이고 또 정부나 이런 쪽에 서포트를 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또 거기에 조선소, 해운선 다 같이 끼어서 사전에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그 다시 이제 역으로 고객으로 가는데 최근에 우리의 생태계를 보면 정부가 나서는데 산학연을 전체 깔아놓고 해운선사하고 조선소가 뒤따라가는 그렇게 되면 조선소나 해운선사는 이미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산학연에선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아까 권 대표님 말씀하셨던 MSC가 굉장히 잘하는 거고 지금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 선조들은 어떤 일이 미래의 기술이나 미래 자원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산학연과 굉장히 밀접하게 토론도 하고 방향도 정하고 이런 다음에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을 받아서 이제 밀고 가는 그래서 선도적으로 세계 최고가 돼가는 그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전영호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전영호 교수님. 예.
네, 오늘 김영준 교수님 강의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람이라 협상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입니다만은 어떻든 아주 좋은 이런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전화하셨을 때 제가 과거에 이제부터 느껴서 쓴 그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걸 아마 보시고 인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국제회사기구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ILO 등의 국제회의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일본, 유럽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일종의 이제 클러스터를 잘 형성해서 그야말로 협업을 잘하고 당시 90년대에는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선진국으로 인식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조선과 해운이 당시에는 전혀 협력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에서는 룰을 만들면 우리가 얼마든지 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흐름이었고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을 보면은 룰 메이킹 프로세스에서 이미 많은 어떤 역할을 해서 조선이 상당히 힘이 있을 때였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가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Complete Maritime Cluster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야말로 산업과 산업 관련 아까 이제 앞에 본 슬라이드보다 더 광범위하게 형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제 하나의 정부가 그쪽에서는 해양이 이제 하나의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부가 부서가 두 개가 갈라 있는 점이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에 와서는 빠른 정보의 교환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빠른 속도로 공유하면서 빨리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도 이 클래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한국성급이 나서서 만들어 놓은 마리타임 네트워킹 클러스터라는 것이 생겨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텀밥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큰 흐름은 우리 김인은 교수께서 이런 장을 만들어서 많은 이제 석학과 또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런 공유를 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것의 중요성을 정부 관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죠. 조선도 위기가 왔고 해운도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때 조선에서는 한국에서 배를 좀 발주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해운 당국에서 그것을 관장하는 국장님과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배를 지금 해운이 어려운데 비싼 한국에서 배를 지어야 되느냐. 좀 싸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자본 경쟁이 약한데 싼 곳에 지을 수 있으면 그것도 지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대뜸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만일 유럽 같았으면 아마 그런 반응이 안 나왔을 텐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오래된 기간 전입니다만은 그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 부서가 안에 해운기업이나 해양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이제 불거진 불공정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협업 구조를 잘 만들어야 이 해양산업 같이 이제 사인 커브를 키우면서 호황과 불황을 겪는 이런 곳에서는 협업 구조가 없고서는 위기에 왔을 때 더 큰 이제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협업 구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업 구조가 중요하다고 해주신 이제 김영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정부 랩에서까지 더 강한 클러스터가 만들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세 분들 말씀하셨고 오늘 토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회자로서 볼 때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섹션이 3개인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해운 물류, 조선 선박 금융이 이제 하나로 돼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3개로 나가고 우뚝 서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이 하나이셨었고, 그다음에 인도 베트남을 소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도 베트남을 소재로 해서 이제 협상을 어떻게 잘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그 지명하신 세 분은 해운조선 물류 이렇게 상생의 부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 그 본 주제인 인도 베트남하고 협상 이야기를 한 10분 15분 걸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금 장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인도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인도 베트남 출신들하고 근무를 같이 했다든지 직접 방문을 한번 해보셨는데 우리가 뭐 어떤 도움을 우리 바다 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 베트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실 분들이 계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재근 사장님 지금 계세요? S&P 많이 하신 분인데 이재근 사장님? 예, 이재근 사장님 아니셔도 혹시 예, 여러분들 지금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계시네요. 이 사장님 예, 예. 예. 이 사장님 예. 저기 인도 베트남 분들하고 뭐 배 많이 사고 팔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뭐 저희는 조금 글쎄요 협상 뭐 말씀하시는 거랑 저희가 S&P 이제 선박 매매 중개 시장에서는 뭐 저희가 아는 저기 노르웨이 폼이나 아니면 일본의 니폰 폼이나 이 스탠다드가 있어서 뭐 그 각국의 그 개별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한데 보면 좀 뭐 제가 느끼는 인도 쪽의 분들하고 협상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좀 이렇게 무난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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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좀 경험 있으신 분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보니까 한국 코치협회에서 이정민 선생님, 임기용 선생님 오셨는데 아마 우리 주제가 협상이라서 한번 들어오신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혹시 이정민, 임기용 선생님 지금도 계시나요? 계시면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 대해서요. 이정민 이사님 계세요? 하시는 거 보니.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임기용 이정민 대표님. 임기용 선생님도 계신데. 예. 예, 저 임기용 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좀 그 협상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 협상 잘 모르고요. 예. 예, 그 김인중 감사님 그 책도 잘 봤고 또 강의한다고 그래서 좀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예, 저는 뭐 협상 경험은 뭐 회사 다닐 때 컨텐츠 협상 때문에 뭐 디전이라든가 워너브라더스랑 협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분야가 좀 다르긴 한데 사실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제 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저 경험을 통해서 크게 당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당할 만한 그런 위기가 많았었는데요. 좀 뭐라고 그러나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했던 게 그때 좀 저는 크게 실수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공부를 하면서 국내 방송사들과의 컨텐츠 수급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했던 경험이 있고 그 이후로 협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긴 했는데요. 지금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공부할 게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오늘 하여튼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됐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연 말씀 조금만 드려도 될까요? 예. 저기 그 우리 안 사장님 말씀에 제가 그리스의 역사 문화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것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고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 인도 사람인데 둘이 협상을 한다 칩시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김인영 교수님이 인도 사람인데 인도 사람은 대개 이제
그 힌두교가 많으니까 힌두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잔뜩 해가지고 힌두교 역사 뭐 이게 쭉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김인영 교수님을 인도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힌두교에 대해서 유식한 척 아는 척하고 잔뜩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인영 교수님이 만약에 시크 교도라든지 이슬람 교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이거 뭐 이 협상 성공은 이게 불가능하다 정도로 이렇게 거리가 많은 것이니까.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 전체의 역사, 문화, 이게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종교적 백그라운드가 있고 뭐 이것을 쭉 다 알아야지 다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들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걸 하고 거기서 맞춰서 척척 응대가 될 텐데 지레짐작으로 내가 막 이렇게 뭐 펼쳤다가는 딱 이게 실수하기가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도 그런 식으로 역사, 문화 이거를 제일 먼저 거의 3분의 1 이상을 그쪽으로 이렇게 할애를 했던 이유도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안 사장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시니까 너무 그 공감대를 많이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이런 디테일에 관한 책은 이 책이 아마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좀 널리 많이 좀 읽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베트남, 인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해운에서는 이제 선원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그렇죠.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선원 관련이 어떻게 되는가, 그 인도, 베트남 선원들이 우리나라 그 선주들 배에도 많이 타는지, 특히 이제 인도 선원 같은 경우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예. 전 세계 이제 선원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마침 여기 이제 해운회사 쪽에 많이 안 들어 계신데 이정행 그 사장님, 강동화, 박기태, 또 우리 이숙행 사장 이런 분들 저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분들 혹시 선원 관련 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누가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예. 이정행 사장님 혹시 계세요? 현대상선에 오래 또 근무하셨었는데 이정행 사장님. 계신데요. 네. 이정희 기사님 계십니다, 지금. 예, 예. 마이크 꺼야 돼. 예. 네,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예. 그 강동화 차장님 혹시 베트남 선원들 또 인도 선원들 관련해서 뭐 정보 없으십니까? 예, 뭐 저도 뭐 간접적으로만 경험을 해서 뭐 아시겠지만 한진해운은 제가 한진해운 근무 당시에는 베트남에 인도 선원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뭐 법률 사무소나 이제 코리아 편에 근무하면서 이제 베트남 선원이나 인도 선원 사고 사례에 대해서 조금 뭐 경험한 바로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선원들에 비해서는 뭐 언어적으로는 이제 인도 선원 같은 경우는 언어적으로는 조금 뛰어날지는 몰라도 뭐 사고 대응이라든지 사고 예방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한국 선원들에 비해서 좀 뭐 적극성이라든가 뭐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 사고 대응에 있어서는 뭐 제가 뭐 이제 편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선원들보다는 좀 전문성이 많이 결여된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 차원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선원비는 당연히 이제 뭐 외국 선원들이 저렴해서 뭐 운영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고로 이어졌을 때 과연 그 외국 선원을 태워서 인건비를 단기적으로 줄이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뭐 한진해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당장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운영비 측면에서 좀 많이 분석을 하시고 사고로 인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보험으로 다 담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경영자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큰 사고 났을 때는 회사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무형 손실도 엄청날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많이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허베이 스프리트 사고 났을 때 선원들이 인도 선원들이죠. 허베이 스프리트. 예, 맞습니다. 예, 인도 선언이었습니다. 이번에 에버 기본도 인도 선언이에요. 뭐 맞습니다. 예, 김인영 교수님, 제가 그 선언 통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나라 선주가 고용하는 인도 선원은 소수고요. 아마 일부 선사가 이제 화물의 관점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올 메이저들이 특별히 인도선을 지정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고용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인도 사람이 매우 이제 순발력이 좋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잘 헤쳐나가는 이제 언어적인 역량이나 이런 특성을 인정받아서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 그 다음에 베트남 이 4개 국가 선원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인도는 세계 시장에서 선원 공급이 한 축은 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선박 관리 시장을 주로 세력으로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가 가지는 선주에 대한 협상, 그것은 아마 협상력에 결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추측해 보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움직였을 때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가 선박 관리 시장에 뛰어들라 할 때 가장 큰 벽에 부딪히는 것이 인도 선박 관리 업자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옛날 우리가 80년대 배 탈 때는 우리가 단일 그 선원들이 탔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상고에 있을 때는 한국 선원만 탔는데, 그 뒤에 이제 그 1990년 후반 2000년 지금은 아마 혼성으로 우리나라 선원 플러스 아까 이야기한 필리핀, 뭐 인도, 네시아, 뭐 베트남 선원들 같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베트남 선원들하고 같이 타는 이제 우리나라 선원들은 지금 오늘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문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지금 전용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매닝, 그 선박 관리를 인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넘겼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예. 사람이 하던 걸 인도로 많이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좀 한번 여쭤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해양대학이 한국처럼 4년제 교육을 시키는 나라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해기사를 선장을 양성하는 학교가 4년제 교육을 이렇게 하는 나라가 미국에 이제 킹스 포인트라고 그 학교가 있고, 대한민국에 한국해양대학, 목포해양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잘하는 학교가 폴란드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폴란드 해양대학이 대단히 크게 이제 그 인정받는다 그랬고, 물론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베트남은 이제 4년제 대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기사 양성하는, 인도도 4년제 학교가 있겠죠. 나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근데 권호인 대표님 혹시 인도도 해기사 선장 양성하는 4년제 학교가 있겠죠? 우리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전용호 교수님이나 우리 이스캔. 인도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이제 교육풍은 이제 영국풍을 받아서 우리가 좀 차이는 있으나, 그래도 이제 상당히 훌륭한 공과대학이 많고, 인도 자체가. 그래서 과거에는 인도 선원들도 굉장히 이제 해양 진출을 많이 했는데, 선원으로서요. 지금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이제 인도 선원들의 임금이 우리보다 더 사실 이제 해기산 높습니다. 높은 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승선을 과거에 많이 했는데, 지금 장기 승선을 꺼려하는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난 지 오래됐고요. 어떤 그런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박 관리 시장을 굉장히 막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이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제 경쟁자로 부상되어 있지요. 오히려 필리핀의 경우에는 선원은 많이 배출되었으나 선박 관리 시장에서는 커다란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박 관리 관점에서는 가장 큰 경쟁자가 이제 인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 교수님, 과거에 이렇게 배 타는 걸 보면 인도 선원들은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가족 중심으로 해서 아주 떼거리로 이렇게 승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좀 그게 좀 특이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선박 관리라든가 이렇지면은
물론 그 인도가 아주 탄탄하게 그 핵의사들을 양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큰 그 어떤 선박 관리 회사들이 인도 그 핵의사들을 많이 좀 고용을 해갖고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근데 인도 배들은 그래 가족 단위로 많이 타나요? 전영 교수님. 인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한 8,000척 정도의 선박을 관리도 했고, 실제 이제 많이 배도 타본 상황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핵의사 자격증 없고 선원 자격증 없어도 배는 그 부분보다 더 많이 탔습니다. 했는데 제가 몇 가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그 해양학에 관련된 학교도 많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인도 전역이 지금 바다와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인도가 이제 어떤 그 문화적으로 영국한테 지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고, 그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지면서 사실 거기에 계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배를 승선한 친구들은 거의 최하위 계층 계급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이 선원 승선을 했을 때 돈은 작게 받지만 자기의 역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8, 90년대까지 인도의 출신들이 선원으로 굉장히 많이 승선을 했고 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해양대학에서 학생들이 졸업하면 전부 다 핵의사나 관리자 입장 쪽으로 초기부터 갔지, 실제 그런 밑바닥부터 그런 과정들은 거의 겪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거의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걔들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SM 시장으로 다 퍼쳐나갔습니다. 전 세계 있는 해운 선사의 60, 70%가 인도 애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애들이 선원에서 빠지면서 따라간 게 이제 필리핀, 스리랑카, 뭐 방글라데시 이런 애들이 갔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원들은 이제 돈에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운 시장을 해운 선사의 그 관리를 장악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서서히 가서 지금은 세계 최대 해운선사나 중급 이상의 해운선사의 신여급 경영자, 최고 경영자까지는 이제 안 주지만 그만큼의 시장에 포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인도선원 이런 거 지금 잘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지만 다른 선사들은 지금 선원들은 최근에 이제 스리랑카가 방글라데시 이런 애들이 제일 많이 타고요. 미얀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타기 때문에 뭐 스리랑카 이런 데도 또 공부를 하긴 했지만 거의 잡일만 하는 쪽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우리도 눈여겨봐야 될 게 해운선사의 경쟁력이 결국은 신매니지먼트인데 그게 이제 인도 애들이 최고 경영층까지 이제 왔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어린애들처럼 봤던 애들이 지금 전부 다 뭐 부사장, 뭐 전문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그런 쪽에서 다 차고 있어가지고 이 앞으로 선박시장이나 이런 해운시장을 좌지우지할 애들이 인도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CMA, CGM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던 SM 라인들을 지금 인도 애들만 다 모아가지고 인도 쪽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센터를 만드는 거죠. 그 센터는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모든 SM의 관리 중점을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ICT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인도 애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비용도 절감하면서 네트워크를 컨트롤하는 거죠, 인도에서. 그래서 전체 시장을 이제 CMA, CGM이 이제 먼저 갔는데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도 애들이 굉장히 큰 역량을 가지고 와서 저는 아직은 이제 인도가 돈이 없지만 돈이 이제 좀 많아지기 시작하고 좀 부유해지기 시작한다면 인도 애들이 아마 해운 시장에서
특히 SM 시장에서는 굉장히 갈목할 만한 역할을 할 거라고 반드시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인도를 무시한 해운선사, 해운 쪽, SM, 특히 SM 쪽에서 인도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역량과 있다. 뭐 그 영어나 이런 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이제 그러고 이제 걔들이 머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적게 주고 지금 쓰면 그런 부분에서 또 자기들 전부 다 자기 가족이 아니라 거기는 전부 다 그 자기 인도 사람 중심으로 전부 다 같이 다 끌어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임경수 저기 목포해양대학교 아닙니다. 임금수 선생님은 누구세요? 작곡가 선생님이에요. 작곡가. 그러세요. 다르신 예. 분이군요. 음악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도 여기 계신데 지난번에도 들어오셨고 오늘 들어오신데 혹시 김미경 선생님 지금도 계시나요? 예, 김미경 선생님 계시고 김진열 선생님 아마 중국에 계신 분 같고요. 윤명철 참 윤명철 교수님 와 계십니다. 예, 아까 교수님, 이거 저희들이 너무 영광입니다. 교수님 혹시 계시나요? 아까 계셨는데 안 보여. 예, 계시네요. 예, 계신데 좀 마이크 말씀하시기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윤명철 교수님 예, 마이크 끄시면 돼요. 예, 윤명철 교수님 와 계시고요. 그리고 예. 김춘선 사장님도 와 계십니다. 저 인천항공공사 사장님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부경 선생님도 와 계시고요. 또 김석훈 과장님 다시 들으셨네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자연 우리 KDI 박사님도 계속 계시고요. 예, 예. 이승철 부장 판사님도 와 계시던데. 이승철 판사님도 계시고요. 예. 예. 뭐 판사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자연 선생님 박사님 구 박사님 예. 예, 구 박사님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권기술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처음 뵙는 분 같습니다만. 저는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문 분야가 해양 쪽이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코칭 쪽에서 예, 코칭 협상을 예, 생각해 봤었습니다. 네. 예,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배정철 원장님도 계시고요. 자, 오늘 10시 한 15분 정도 됐기 때문에 거의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재형 우리 대선배님 오랜만에 저희들이 한번 클로징 리마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교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참 우리가 전부 다른 분은 경험이 많겠지만 저는 경험이 없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베트남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인도에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박사학위 받으러 오겠다고 이메일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꼭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면담을 하시고. 예. 그러면 최정 우리 선배님한테 클로징 리마크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재홍입니다. 제가 제 스테이터스를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한국해양금융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수석 연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문 쪽에서 해양을 바라보는 새로운 좀 어떤 스타디를 해보고 또 그것을 우리 해운과 조선과 물류에 한번 연계를 해서 프로젝트를 좀 해보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말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협상에 전부 이제 이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머리가 끄덕여지도록 수긍을 하는 그런 이제 배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박 관리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나라에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선박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대형화된 그 회사가 거의 뭐 부재한 형편입니다. 각 해운사가 조그만 자기 자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는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모여서 회기사 분들도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뭐랄까 마당 그런 게 만들어지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준비해 주신 김영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윤명철 교수님이시죠, 그죠? 예, 윤명철 예. 교수님 좋은 강의 하시니까 오늘은 한 110분 정도 오셨는데 다음엔 한 300명 정도 많은 분들이 와서 명강의 듣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종덕 그 KMI 부원장님도 뭐 계시고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다시 한번 참여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